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대나무가 울창하여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같다고 하여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고고한 마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 있는 기와집에서는 늦은 혼례 준비로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학식은 높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선비로 나이가 30이 넘도록 글공부에만 매진하다가 이제야 늦장가를 가게 된 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잖고 어진 선비가 드디어 배필을 맞아 집안에 온기가 돌게 되었다며 제일처럼 기뻐하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잔치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선비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이 호수처럼 맑은 사람이라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넓은 기와집을 지키며 살아온 탓에 그의 눈가에는 늘 쓸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늙은 유모가 알뜰살뜰히 집안 살림을 챙겼으나 주인을 맞이하지 못한 안방은 언제나 썰렁한 바람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마을에서 용하다는 매파가 찾아와 참한 규수를 소개하였는데 그 규수는 가문이 번듯하고 행실이 얌전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하였습니다. 선비는 그저 늙은 유모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막한 집안에 사람의 온기를 채우고 싶은 소박한 마음으로 그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날 아침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는 차이를 치고 멍석을 깔아 하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솥단지에서는 국수 국물이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전을 부치고 떡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선비는 사랑방에 앉아 사모관대를 갖춰 입으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 마치 시험을 앞둔 학동의 마음과 같았으나 한편으로는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져 자꾸만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오늘 맞이할 신부와 함께 꾸려갈 평온한 앞날만을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탄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선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환호하며 가마 뒤를 따랐지만 가마꾼들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보통 신부가 탄 가마는 그 무게 때문에 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발을 떼기 마련인데 이날 들어오는 가마는 마치 텅 빈 것처럼 가볍게 흔들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비는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에 서서 신부를 맞이할 채비를 하였는데 가마가 땅에 내려앉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바람에서 꽃향기 대신 오래된 종이 냄새와 마른 지푸라기, 냄새가 섞인 듯한 기묘한 향을 맡았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수모의 부축을 받아 신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붉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의 자태는 매파의 말대로 훤칠하고 고왔으나 어딘지 모르게 뻣뻣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모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고 발을 내딛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 않고 툭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신부가 너무 긴장하여 몸이 굳었거니 생각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의 눈매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모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저토록 생기 없이 마른 장작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처음 보는 탓이었습니다. 초래청에 마주선 선비와 신부는 전통에 따라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의젓하게 절을 하고 일어나 신부를 바라보았을 때 신부도 맞절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허리를 굽히는 순간 옷자락이 스치며 나는 소리가 비단이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라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찰나의 순간 의아함을 느꼈으나 연지곤지를 찍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신부의 얼굴이 소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소리가 왁자지껄한 가운데 혼례식은 물 흐르듯 진행되었고 선비는 이 모든 과정이 꿈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마을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는 절정에 달해 사람들의 얼굴은 술기운에 불그스름해졌고 마당 한쪽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신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햇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보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와 마당에 쌓인 낙엽들을 흩트려 놓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자책하며 이제 한 식구가 된 신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점차 조용해지자 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은은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하고 마른 침을 삼킨 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는데 역시나 낮에 맡았던 그 퀴퀴하고 건조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서고나 창고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지만 선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신부는 방 한 구석에 병풍을 등지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춤추게 했지만 신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신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신부의 어깨는 생각보다 더 좁고 가녀려 보였고 화롯 위로 드러난 손등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신부가 낯선 환경과 첫날 밤의 두려움 때문에 이토록 굳어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 긴장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내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인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시오. 선비의 다정한 말에도 신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을 뿐 입을 열어 목소리를 들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선비는 신부가 수줍음이 많아 그러려니 생각하고 주안상을 사이에 두고 술잔을 채웠습니다. 술 따르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청아하게 울려 퍼졌지만 신부는 술잔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석상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무안함을 감추기 위해 혼자 술잔을 비우며 촛불 아래 비친 신부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계속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다시 한번 말을 붙여보려 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겉옷을 벗고 편히 쉬시는 게 어떻겠소? 그는 손을 뻗어 신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은 신부의 어깨는 사람의 살결이 주는 따뜻함과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딱딱하고 거친 것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순간적으로 손을 흠칫 뒤로 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크게 일렁였습니다. 불꽃이 흔들리자 벽에 비친 그림자들도 요란하게 춤을 추었는데 선비는 무심코 벽을 바라보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는 촛불의 움직임에 따라 선명하게 벽에 드리워져 있었으나 맞은편에 앉아있는 신부의 자리에는 아무런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앉아있고 촛불이 그 앞을 비추고 있는데 벽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림자가 없는 것은 산 사람이 아니거나 혼이 깃들지 않은 껍데기뿐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들어 신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불빛이 신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연지곤지를 찍은 하얀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표정은 지나치게 평온하고 밋밋하여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고 무엇보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신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여전한 침묵과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입김이 나올 정도가 되었고 선비의 심장 소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 많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 이 깊은 밤 닫힌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묘한 압박감에 짓눌려 그저 촛대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의 고개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마치 기름칠이 되지 않은 오래된 문경첩이 돌아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의 입술이 아주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붉은 혀나 하얀 치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검고 어두운 구멍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마른 종이가 서로 비벼지는 듯한 서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낮에 맡았던 그 기묘한 냄새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앉으며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선비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오? 어찌하여 그림자가 없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오? 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서슬퍼런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형상을 한 그 존재는 대답 대신 기괴하게 꺾인 손목을 들어 올려 천천히 선비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그 손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방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유모가 부엌을 정리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일상적인 소리가 오히려 이 방 안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을 깨우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부정한 것이며 가장인 자신이 밝혀내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촛대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장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부의 탈을 쓴 그것은 선비가 방어 자세를 취하자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것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검고 윤기가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머리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린 머리카락을 억지로 풀로 붙여놓은 듯 엉성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선비는 왈칵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그것을 노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촛불은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선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괴이한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안에 들어온 요사스러운 거사,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그 호통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러자 신부의 옷자락 밑으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린 지푸라기 뭉치였습니다.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지푸라기가 떨어지다니 이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나와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의 기괴한 풍경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젖히려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숨을 죽이고 엿듣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이 일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자리에 앉아 신부라 불리는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함부로 밖으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학자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이 허수아비 같은 존재를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분칠 아래 감춰진 질감,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손목의 이음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첫날 밤의 설렘은 산산조각이 났고 대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공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이 기이한 인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으며 그는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를
가위로 잘라 불빛을 다시 키웠습니다. 불빛이 밝아지자 허수아비 신부의 텅 빈 눈동자가 더욱 선명하게 선비를 향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혹은 원망하는 듯한 그 눈빛은 선비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소리가 먼 절간에서 은은하게 들려왔지만 선비의 방 안은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심지가 타들어가며 때때로 탁탁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에 놀란 선비의 가슴은 콩닥거렸으나 맞은편에 앉은 신부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선비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눈앞의 존재를 다시금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붉은 화롯 위로 드러난 목선이 지나치게 하얗고 매끄러워 마치 잘 빚은 백자 항아리나 두꺼운 한지를 발라놓은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응당히 써야 할 목의 핏줄이나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가슴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면 볼수록 기이하고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탁해져 갔는데 그것은 단순히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아까보다 더욱 짙어져 묵은 쌀독에서 나는 냄새와 오래된 무덤가에서 맡을 수 있는 습한 흙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선비는 소매로 코를 막고 싶었지만 혹여나 이 기괴한 존재를 자극할까 두려워 그저 얕은 숨만 몰아쉬며 견딜 뿐이었습니다. 촛불의 열기에 방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오르자 신부의 얼굴에 발라진 하얀 분이 조금씩 갈라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살색 피부가 아니라 누르스름한 종이의 색깔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매파가 혼담을 가져왔을 때 보여주었던 사주단자와 가문의 내력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신부에게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겨 급히 대역을 세운 것인가? 그러나 대역을 세운다 하여도 살아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어찌하여 이런 흉물스러운 인형을 신방에 들여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 산 사람에게 죽은 자의 기운을 씌우려는 저주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선비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으나 아직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 너머 행랑채에서는 신부를 따라온 가마꾼들과 수모 그리고 신부 집안에서 보낸 하인들이 잠들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 그차 떨어질 법도 하건만 누구 하나 편히 등을 대고 눕지 못한 채 팻마루에 모여 앉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모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안채 쪽을 힐끔거렸고 덩치 큰 가마꾼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 보니 무사히 넘어간 게 아니겠나. 한 사내의 물음에 수모는 손사래를 치며 입조심하라는 신협을 해보였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이 집의 늙은 유모였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에서 보내며 주인마님을 모셔왔고 이제는 상전인 선비를 친자식처럼 여기는 유모는 잠기가 밝아 작은 인기척에도 쉽게 눈을 뜨곤 했습니다. 유모는 첫날 밤을 치르는 주인이 걱정되기도 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왔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랑채 쪽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숨죽여 나누는 말소리가 들려오니 유모의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행랑채 담벼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댁 따님이 숨을 거둔 지가 언젠데 이리 멀쩡한 선비에게 시집을 보낸단 말인가. 천벌을 받을 일이야. 어느 하인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유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다니. 그렇다면 오늘 가마를 타고 들어와 지금 주인과 함께 신방에 있는 여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유모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귀신을 속이고 산 사람을 제물로 삼으려는 끔찍한 음모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행랑채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쉿! 목소리가 크다. 매파 할멈이 신신당부하지 않았나. 날이 밝을 때까지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일단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신부가 급병으로 죽었다고 하든 귀신이 씌었다고 하든 핑계댈 거리는 많아.
중요한 건 사주를 섞고 합방을 했다는 사실을 만드는 거지. 수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구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죽은 지 100일이 안 된 처녀의 머리카락이어야 영험하다고 해서 무덤을 몇 개나 뒤졌는지 아는가. 그들의 대화는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 끼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달려가 선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흉측한 방에서 나오게 해야 했지만 그랬다가는 저 험상궂은 하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섣불리 문을 열었다가는 방 안에 있는 그것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유모는 늙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돌아와 식은 땀을 닦아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허수아비나 인형의 혼을 불러들여 산 사람의 정기를 빼앗는 주술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모는 부엌 한 구석에 모셔둔 조왕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을 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선비님 부디 무사하게만 지켜주십시오. 조상님들이 굽어 살피시어 저 악한 무리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으나 밤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부엌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모는 무언가 결심한 듯 부직갱이를 하나 집어들고 안채로 향하는 샘문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혹은 무슨 일이 터지기 전까지 자신이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선비의 방 안 촛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촛농이 흘러내려 촛대 받침에 고이는 것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짐작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으나 촛불이 사그라들며 어둠이 짙어지자 그 형상이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신부의 손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까는 놀라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 손의 생김새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로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손가락 마디마디가 지나치게 굵고 투박했습니다. 선비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신부의 손등을 톡하고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의 표면이 살짝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살이라면 눌렀다 떼면 다시 차오르기 마련이건만 이것은 마치 젖은 종이 상자를 누른 것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틈으로 보이는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찢어진 한지 틈새로 검고 뻣뻣한 털들이 삐져나와 있었고 그 안쪽에는 단단한 대나무 뼈대가 얽혀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뼈대 위에는 붉은 글씨로 알 수 없는 부적 같은 글귀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본 순간 선비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글공부만 한 선비라 무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붉은 경면주사로 쓴 그 글씨들이 산 사람을 위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로하고 저승길을 닦아주는 문구가 아니라 원혼을 묶어두고 산 사람의 운명을 가로채려는 저주 섞인 주문이었습니다. 선비는 이 인형이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악한 욕망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방바닥을 긁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신부의 치마폭 아래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이 천천히 신부의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풍성하게 펼쳐진 붉은 치마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치마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거나 치마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촛대를 들어 그쪽을 비추었습니다. 치마 밑단 틈새로 쥐며느리 같은 벌레들이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의 벌레들이 줄지어 나와 방바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벌레들은 일반적인 벌레가 아니라 썩은 나무나 오래된 무덤 속 관에서나 볼 수 있는 습하고 징그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선비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이 인형을 만든 재료들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이 가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자의 머리카락, 무덤가의 흙, 그리고 관 속의 벌레들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신성한 첫날 밤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 부정한 기운에 잠식당해 자신마저 온전치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장식용 족자를 떼어내고 그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쇠로 만든 문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맨손보다는 나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문진을 꽉 쥐고 신부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안에 깃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당장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를 부수어 태워버릴 것이다. 선비의 위협에도 신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촛불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불빛 아래서 신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고 기괴하게 보였고 감고 있던 입술이 조금 더 벌어지며 그 안에서 쇳소리 섞인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히익, 히익. 그것은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가 인형의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죽은 자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밖에서 동태를 살피던 유모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선비의 목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유모는 부직갱이를 든 손에 힘을 주고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계십니까? 유모입니다. 유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풍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에 질려있던 선비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선비는 퍼뜩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모 들어오지 마시오.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선비의 외침에 유모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다급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방 안에 괴이한 것이 있소. 내 이것을 붙잡아 두고 있을 테니 유모는 당장 마을 어르신을 모셔오지 말고 날이 밝을 때까지 밖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시오. 저 밖에 하인 놈들이 수상하니 그들을 경계해야 하오. 유모는 선비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안의 사기가 밖으로 퍼질 수도 있고 밖에서 기회를 엿보던 하인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제가 이 문 앞을 지키겠습니다. 귀신이든 도적놈이든 제 목숨을 걸고 막을 테니 나으리께서는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유모는 부직갱이를 고쳐잡고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파였지만 주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습은 마치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죽은 자의 대역인 허수아비 신부가, 방 밖에는 그것을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그리고 문 앞에는 충직한 유모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유모의 존재에 큰 힘을 얻고 다시금 신부를 노려보았습니다. 파랗게 타오르던 촛불이 다시 원래의 붉은색으로 돌아오며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 선비는 신부의 머리 위에 꽂힌 비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 격렬한 진동이었습니다. 선비는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주변에 있는 병풍을 끌어다가 신부의 주위를 둘러쳤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움직여 자신을 공격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병풍에 그려진 십장생, 그림들이 촛불 그림자에 비쳐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처럼 보이며 신부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병풍 너머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는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과 쉴 새 없이 놀리던 혀,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연극을 위한 것이었다니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비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가짜 신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검은 속내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부정한 일이 마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리라고.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선비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에는 아직 먼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선비의 방 안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풍 너머에 갇힌 허수아비 신부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꿈틀거렸는데 마치 갇힌 짐승이 우리를 빠져나가려 애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선비는 병풍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응시하며 손에 쥔 문진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숨을 쉬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으나 선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그 기이한 존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제 심지가 거의 다 타들어가 바닥에 붙어 있었지만 그 마지막 불꽃이 발악하듯 더욱 붉고 요란하게 타오르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 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에 젖은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찌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썩은 집단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간간히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도 섞여 들렸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병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눈을 크게 뜨며 병풍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까보다 더욱 처참하게 일그러진 형상의 신부가 앉아 있었는데 꼿꼿하던 허리가 꺾여 기괴한 각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선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신부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까는 단순히 엉성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머리카락들이 지금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서로 엉키고 설키며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머리카락 사이사이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촛불 연기가 아니라 머리카락에 서린 원혼의 입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들은 제멋대로 자라나 바닥을 훑고 있었고 개중에는 병풍을 타고 넘어오려는 듯 끝을 세우고 선비 쪽을 향해 뻗어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선비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지만 시선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저 머리카락이야말로 이 사악한 주술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얗게 칠해져 있던 분이 습기에 녹아내리며 그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촘촘하게 글씨가 쓰인 낡은 종이였습니다.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들을 읽어보려 애썼습니다. 촛불빛이 희미하여 모든 글자를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드러난 몇 글자는 분명히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적의 문구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염습에나 쓰이는 종이를 겹겹이 발라 얼굴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산 사람처럼 화장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선비는 인간의 탐욕이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는지 죽은 자마저 편히 보내지 않고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들의 행태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앙상한 대나무 뼈대가 삐져나왔습니다. 그 대나무에는 붉은 실이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 실 끝에는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신부가 움직일 때마다 들렸던 미세한 소리가 바로 이 방울 소리였던 것입니다. 무당들이 구슬할 때 귀신을 부르기 위해 흔드는 그 방울과 흡사했습니다. 선비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신부의 집안에서는 단순히 대역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혼례를 통해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거나 혹은 그 애군을 선비에게 떠넘기려 작정하고 구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신방이 아니라 구청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이 이토록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안 문 밖을 지키고 있는 유모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행랑채에 머물던 신부 측 하인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안채 쪽으로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헛기침을 하며 유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방안이 너무 조용한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오. 우리가 가서 문안이라도 여쭈어야 하지 않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으나 그 속에는 비릿한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모는 부직갱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러거라. 첫날 밤을 치르시는 신방에 하인들이 얼씬거리는 법은 없다. 나으리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엄명을 내리셨으니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 말고 행랑채에 처박혀 있거라. 유모의 서슬 퍼런 호통의 사내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이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노인장이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구려. 우리는 그저 귀한 아씨가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요.
혹시라도 신랑분께서 우리 아씨를 홀대하시거나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우리 목이 달아나지 않겠소. 문틈으로 살짝만 들여다보게 해주시오. 사내는 말과 함께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은근슬쩍 뇌물로 유모를 매수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그 돈꾸러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너희들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이 문지방을 넘으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고 가야 할 것이다. 유모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건장한 사내들도 쉽사리 덤벼들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린 선비는 이제 이 허수아비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날이 밝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선비는 위험을 무릅쓰고 병풍을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병풍이 넘어지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신부의 전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촛불빛을 정면으로 받은 그것은 이제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흉측한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옷은 다 해져 너덜거렸고 몸통의 종이들은 습기를 머금어 부풀어 올라 터질 듯 했습니다. 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신부의 가슴팍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옷쬐 사이로 붉은 비단 주머니가 살짝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부들이 폐물을 넣어 다니는 주머니와는 달리 그 주머니는 기묘한 문양으로 수놓아져 있었고 봉인하듯 입구가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그 주머니를 낚아채자 신부의 몸이 격렬하게 뒤틀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끼에액. 그것은 바람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쇠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굴하지 않고 문진으로 주머니의 매듭을 끊어버렸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머리카락 뭉치와 함께 섞인 손톱, 발톱, 조각들, 그리고 작은 은장도였습니다. 그 은장도 자루에는 연화렌화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 그것은 매파가 소개할 때 말했던 신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죽은 딸의 진짜 이름일 터였습니다. 이 은장도는 죽은 딸이 생전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딸의 유품과 신체 일부를 이 인형 안에 넣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양 위장하여 시집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은장도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엾은 영혼이여, 너 또한 원치 않는 혼례였겠구나. 부모의 욕심이 너를 구천을 떠돌게 만들었구나. 선비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이 서렸습니다. 그는 이 인형이 선비를 해치려고 온 악귀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산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불쌍한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선비가 은장도를 손에 쥐자 거짓말처럼 신부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고 진정을 찾은 듯 혹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형의 움직임이 멈춘 것과 달리 방 안의 악취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썩는 냄새를 넘어 타는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인형의 몸을 이루고 있던 종이들이 스스로 검게 변색되며 바스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비는 이것이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사스러운 주술은 해가 뜨면 그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주변에 널려있는 명주천으로 은장도와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인형에서 떨어져 나온 부적들을 감싸 묶었습니다. 밖에서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듯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유모와 대치하던 하인들도 이제는 포기한 듯 혹은 도망칠 궁리를 하는 듯 뒤로 물러나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들통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들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선비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을의 법도와 인륜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엄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선비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갓을 고쳤었습니다. 밤새 시달려 초췌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방 한 구석에 있는 세숫대야의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손을 씻어냄과 동시에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닭이 3번 울고 동창이 완전히 밝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침을 짓기 위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묵묵히 창호지 문 밖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의 형상을 한 껍데기는 이제 거의 무너져 내려 바닥에 널브러진 헌 옷가지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그 위로 검은 머리카락만이 흉물스럽게 덮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단순히 남의 탓으로 돌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의 애군을 털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로 삼겠다고, 그리고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굿이 아닌 진정한 위령제를 지내주겠노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꽃기요. 그 소리는 마치 어둠을 찢는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닥에 있던 인형의 잔해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도 한순간에 거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다리가 저려왔지만 그는 꿋꿋하게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 이 긴 밤의 끝을 맺을 차례였습니다. 선비는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밖에는 늙은 유모가 밤새 추위에 떨며 자신을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유모 고생 많았소. 이제 곧 나갈 테니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선비가 속으로 뇌까리는 사이 밖에서 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닭이 울었습니다. 무탈하신지요?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작게 헛기침을 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그 작은 신호에 문 밖에 유모가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지런한 농부들이 논으로 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 풍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신방, 찢어진 병풍 바닥에 널린 종이 조각들, 이 모든 것이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어설픈 변명이나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가 능선을 넘어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이 붉게 물들자 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바닥에 있던 머리카락 뭉치가 힘없이 굴러갔습니다. 선비는 문지방을 넘어 웬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과 유모의 시선이 일제히 선비에게 쏠렸습니다. 선비의 손에는 은장도와 부적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 보이는 방 안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선비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며 마당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지만 선비가 서 있는 팻마루 주변에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밤새 시달려 핏기가 가신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고 위엄이 넘쳐 감히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할 기세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모여있던 신부 측 하인들과 매파는 선비가 밖으로 나오자 흠칫 놀라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 밤새 문을 지키던 늙은 유모만이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는 잠시 말없이 마당을 쏘아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붉은 비단 주머니와 은장도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자 하인들의 어깨가 움찔하며 위축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어 호통을 쳤는데 그 소리가 마치 벼락이 치는 듯 마당을 울렸습니다. 너희는 이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령 시집 오는 새색시가 지녀야 할 물건들이더냐.
산 사람의 혼례청에 죽은 사람의 유품과 머리카락을 들여보내다니. 너희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선비의 꾸짖음이 떨어지자 하인들 중 일부는 고개를 푹 숙였으나 우두머리 격인 사내는 여전히 상황을 모면해보려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부님께서 몸이 약하여 잠시 기절이라도 하신 게지요. 어찌 귀한 아씨의 물건을 이리 천대하십니까? 사내는 짐짓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사내의 변명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뒤돌아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런 거짓말을 입에 담느냐? 저 안을 보아라. 저것이 너희가 말하는 귀한 아씨의 모습이냐? 열린 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비치자 밤새 선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허수아비 신부의 처참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부풀어 오른 종이, 몸통은 터져서 대나무 뼈대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바닥에는 썩은 집단과 벌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흉측한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고 사내 또한 할 말을 잃고 입을 떡 벌린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선비네 집에서 기이한 비명소리와 호통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 퍼져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갯마루에 선 선비의 섯을, 퍼런 모습과 마당에 주저앉은 하인들, 그리고 열린 방문 너머로 보이는 괴이한 형상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흉물이야.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였어. 신부 집에서 죽은 귀신을 보냈다는 게 사실이었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성한 혼례를 더럽히고 마을의 부정을 타게 한 짓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유모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마당으로 뛰쳐나가 하인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우리 나으리가 어떤 분인데 감히 이런 짓을 저질러 밤새 저 흉물과 한 방에 계셨을 나으리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찢어져 유모의 통곡 소리에 마을 안악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동조했습니다. 평소 인심 좋고 점장기로 소문난 선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마을 청년들은 몽둥이를 들고 하인들을 위협하며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인들과 매파는 사색이 되어 살려달라고 빌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인어른께서 딸의 혼수를 챙겨받고 싶어 하셔서 죽은 아씨를 대신해 인형이라도 보내라고. 결국 그들은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손을 들어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으나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만두시오. 폭력으로 피를 보면 이 집안의 부정이 더욱 깊어질 뿐이요. 저들은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불쌍한 족속들이니 관아에 고발하여 법대로 다스리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매를 때려보았자 내 더러워진 첫날 밤이 돌아오지는 않소. 선비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도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선비는 하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명했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탐욕에 눈이 멀어 죽은 자식마저 팔아먹은 죄는 하늘이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라. 당장 썩 꺼져라. 선비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과 매파는 쥐구멍을 찾듯 허둥지둥 대문을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여전히 찝찝하고 무거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방안을 가리키며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어르신들 흉한 꼴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허나 저 안에 있는 것은 비록 가짜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이 서려 있는 물건입니다. 함부로 내다버리면 또 다른 탈이 생길까 저어되니 이 마당에서 태워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도리에 맞을 듯합니다. 마을의 촌장은 선비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옳으이. 비록 속임수였으나 망자의 물건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지. 우리가 거들어 줌세.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대문과
담장, 구석구석에 뿌리며 애군을 쫓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고수래 고수래, 잡귀야 물러가라. 부정이 탔으니 맑은 기운만 남고 다 나가라. 선비는 직접 방으로 들어가 널브러진 종이 인형과 머리카락 부적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여 명주천에 쌌습니다. 혐오감이 들 수도 있는 작업이었으나 선비는 마치 염습을 하듯 경건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이것은 괴물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버려진 불쌍한 영혼인 연화를 보내주는 의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늘하게 식은 인형의 잔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인형의 잔해와 은장도 그리고 하인들이 놓고 도망간 혼수품 일부가 올려졌습니다.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붙이자 마른 장작과 종이에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이상하게도 그 연기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갔습니다. 불 속에서 탁탁거리며 머리카락 타는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사람들은 코를 막는 대신 숙연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선비는 미리 준비한 맑은 청주 한 병을 불길 주변에 뿌리며 나지막이 고했습니다. 부디 이 불길의 원한도 미련도 모두 태워버리고 저승에서는 부모의 욕심 없는 곳에서 편안히 쉬시오.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혀를 차며 죽은 처녀의 기구한 운명을 동정했습니다. 저승 가서라도 좋은 짝 만나 행복하게 살아요. 누군가 던진 위로의 한마디가 연기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작이 수치되어 갈 무렵 불길 속에서 파르스름한 불꽃 하나가 튀어오르더니 마치 나비처럼 공중을 맴돌다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유모는 아이고, 이제야 가시는구먼. 이제야 가셔.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 또한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밤새 그토록 무거웠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서 한 줌의 재가 되자 선비는 흙으로 재를 덮고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뿌렸습니다. 불기운이 사그라들고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 공기가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자네가 큰 액땜을 했네. 이제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을 걸세. 그래도 자네가 심지가 굳어 무사히 넘긴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놀라서 기절했을 텐데.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선비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뒷정리를 도와주고 점심때 다시 와서 국수라도 삶아 먹자며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 소름 끼치고 적막했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생기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선비는 햇마루에 걸터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새 문진을 너무 꽉 쥐고 있어 손바닥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폈다 쥐었다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유모가 부엌에서 작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 한 그릇과 맑은 간장, 그리고 시원한 물김치 한 보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밤새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속이 놀랐을 테니 이 죽이라도 좀 드시지요. 유모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비는 유모가 내려놓은 소반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유모. 자네 덕분에 살았네. 선비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뜨자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넘어와 차가웠던 뱃속을 데워주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슴슴한 흰죽이었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구수했습니다. 선비는 죽을 천천히 비우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환기를 시키고 있었고 찢어진 창호지는 유모가 벌써 풀을 쑤어 새로 바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례는 엉망이 되고 신부는 없었지만 이 오래된 기와집은 여전히 건재했고 자신 또한 살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완마루 밑에 쌓인 낙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그 소리가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렸으나 오늘은 그저 가을이 깊어가는 자연의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선비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마당 한쪽에서 어젯밤 쓰다 남은 초들을 모아 녹이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기운이 묻은 것들은 모두 없애고 새 것으로 채우려는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유모의 뒷모습을 보며 혈육 하나 없는 자신에게 이 늙은 유모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짜 인형 신부보다 투박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죽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숭늉을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선비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밤새 헝클어진 옷을 갈아입고 가끈을 다시 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서안 위에 놓인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글을 읽어 마음을 다스리고 어젯밤의 악몽을 지혜로 승화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사락사락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종이 인형이 내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지식과 이성이 살아 숨쉬는 소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약속대로 음식을 조금씩 들고 찾아왔습니다. 떡도 해오고 전도 부쳐오고 술도 한 병 들고 와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이복의 선비. 애겜턱이라고 생각하고 한 잔 밖에 촌장 어른이 권하는 술잔을 선비는 마다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어제의 잔치는 가짜였지만 오늘의 이 조촐한 술자리는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당을 채우자 집에 깃들었던 음산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비로소 편안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으려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며 탐욕으로 만든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을 뿐이라는 것을. 비록 늦장가를 가려던 꿈은 깨졌지만 그 덕분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는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다시 안방에 들었습니다. 물론 신부는 없었고 혼자였지만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방, 새로 바른 창호지 냄새, 그리고 유모가 챙겨준 따뜻한 요가, 그를 반겼습니다. 선비는 촛불을 켜고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는 선명하고 뚜렷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빛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친구 삼아 이 조용한 밤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바로잡혔고 사악한 것은 물러갔으며 선비의 마음은 다시금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어느덧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지고 겨울의 문턱을 넘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이하고도 소란스러웠던 일은 사람들 입을 타고 잠시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의 옛 이야기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선비에게 단순한 기억 이상의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공포나 상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책 속에만 파묻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대문을 활짝 열어 마을의 아침 풍경을 눈에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지나가는 이웃들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온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선비를 보며 존경과 친근함을 담아 답례를 하곤 했습니다. 집안의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곳곳에서 사람 사는 온기가 묻어났습니다. 늙은 유모는 흉흉했던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려는 듯 날이 좋은 날이면 장독대를 닫고 묵은 이불을 꺼내 볕에 말리느라 분주했습니다. 햇볕을 머금어 뽀송뽀송해진 이불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장독대에는 가을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거렸습니다. 선비는 사랑방에 앉아 글을 읽다가도 유모가 힘겨워 보이면 언제든 나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 나르는 선비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는데 그 땀방울이야말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거짓된 신부의 차가운 냉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생명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부쩍 잦아졌는데 이는 선비가 보여준 기계와 지혜에 감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양반님네라 어려워하며 멀리했다면 이제는 마을의 큰 어른으로 여기고 의지하려 했습니다. 농사일하다가 생긴 사소한 다툼이나 아이들의 이름 짓는 일, 혹은 관아에 보낼 문서를 작성하는 일 등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면 선비는 귀찮은 내색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방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자 선비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한 산골의 외딴 집이 아니라 마을의 사랑방이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짜기로 퍼져나갈 때면 뒷산의 대나무들도 즐거운 듯 잎을 비비며 화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비는 유모를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유모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으니 오늘은 팥죽을 쑤어 먹는 게 어떻겠소. 붉은 팥 기운으로 집안에 남은 애군도 마저 쫓고 이웃들과도 한 그릇씩 나누고 싶구려. 유모는 선비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요. 그러면요. 나으리 말씀대로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질 것입니다. 내 당장 제일 굵고 좋은 팥을 골라오겠습니다. 유모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갔고 곧이어 굴뚝에서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팥을 삶는 달큰하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며 지난날의 퀴퀴했던 곰팡이 냄새와 악몽을 완전히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잘 마른 붉은 팥을 고르는 유모 곁에서 새알심을 빚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하얀 찹쌀 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하게 빚는 선비의 손길은 글씨를 쓸 때처럼 정성스럽고 섬세했습니다. 나으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규수들이 빚은 것보다 더 곱습니다. 그려. 유모의 칭찬에 선비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얀 새알심이 소반 위에 하나둘 쌓여갈수록 선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쓸쓸함도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홀레나 거칠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과 마주 앉아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 진력이 되자 커다란 가마솥에서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정겨웠습니다. 붉은 팥물이 걸쭉해지면서 폭폭하고 터지는 소리는 마치 집안의 화목을 노래하는 듯했고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오르는 모습은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유모는 갓 쑤어낸 뜨끈한 팥죽을 큰 항아리에 담아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마을 어귀의 김노인댁과 아랫마을 최서방네 갖다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식기 전에 다녀오시죠. 선비는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직접 팥죽 단지를 들고 나섰습니다. 양반 체면에 하인을 시킬 법도 하건만 그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을 돌며 팥죽을 나누는 선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김노인은 뜻밖의 선물에 눈시울을 붉히며 선비의 손을 꼭 잡았고 아이들이 많은 최서방내에서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선비를 반겼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올겨울은 감기도 안 걸리고 든든하게 나겠습니다. 이웃들의 덕담과 감사 인사를 들으며 돌아오는 길 선비는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지 않고 은은하게 선비의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혼자 걷는 밤길이었지만 등 뒤에는 이웃들의 정이 품안에는 빈 그릇이지만 채워진 마음이 있어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자신의 발밑에 단단히 붙어 있음을 확인하며 씩씩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유모가 안방 아랫목에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과 시원한 동치미 그리고 잘 익은 배추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선비는 아랫목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붉은 팥죽을 한 입 떠넣자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쫀득한 새알심을 씹을 때마다 든든함이 차올랐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은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음미하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유모의 사랑과 이웃들의 정이 함께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모는 숭둥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이제 집안도 안정이 되었고 나으리 얼굴색도 좋아지셨으니 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인연이 닿으면 다시 혼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유모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선비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펄쩍 뛰거나 한숨을 쉬었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 인연이라는 것이 억지로 찾는다고 오겠는가. 그저 내 할 일을 하며 바르게 살다 보면 하늘이 정해준 때에 자연스럽게 닿겠지.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히 좋네. 선비의 대답에는 조급함 대신 여유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 내리는 첫눈이었습니다. 선비는 방문을 열고 햇마루에 앉아 눈이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하얀 눈은 마당의 흙을 덮고 장독대를 덮고 지붕을 덮으며 온 세상을 순백의 고요함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난날의 흉물스러웠던 기억과 부정한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사각사각 눈 쌓이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밤. 선비는 자연이 주는 거대한 위로 속에 온전히 파묻혔습니다. 선비는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를 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바닥에 요를 깔고 누운이 등 뒤로 전해지는 열기가 꽁꽁 얼었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또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선비는 손을 들어 벽에 그림자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새 모양도 만들고 토끼 모양도 만들며 그림자가 자신과 한 몸임을 살아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태워버린 허수아비 신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림자도 없고 온기도 없던 가여운 존재. 선비는 이제 그 존재에 대해 분노나 공포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탐욕에 희생되어 죽어서도 이용당했던 그 영혼이 부디 저 불길 속에서 자유를 얻어 좋은 곳으로 갔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사건을 통해 껍데기뿐인 허상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비싼 비단을 두른 가짜보다 투박한 무명옷을 입더라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진짜가 소중함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눈은 밤새 내릴 기세로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눈빛, 쇠광. 이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고 빗소리 같은 눈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그락사그락.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을 것이고 마을 아이들은 마당에 모여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선비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을 불러 군고구마라도 구워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비의 집은 더 이상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어진 선비가 사는 집. 언제든 따뜻한 밥 한 끼와 정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허울뿐인 신부였으나 얻은 것은 마을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와 자신의 단단한 내면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음에 진정한 온기가 채워지자 선비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는 시원하고 내뱉는 숨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토록 편안하고 감사할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유모도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건너방에서 잠이 든 모양인지 코를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마저도 선비에게는 든든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선비는 촛불을 끄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후 하고 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문으로 스며드는 눈빛 덕분에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윤곽이 부드럽게 보였고 선비는 그 어둠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리에 다시 누운 선비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만발한 봄날의 풍경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좋은 벗들과 시를 읊고 차를 마시며 근심 걱정 없는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평온하니 꿈자리 또한 사나울 리 없었습니다. 선비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고 산골 마을은 태초의 고요함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선비의 집 굴뚝에서는 새벽까지 옅은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집이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언제나 생명의 불씨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선비는 다시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이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없는 신부의 악몽은 이 집의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햇살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정만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밤은 깊고 눈은 하얗게 세상을 덮어주니 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참된 마음을 얻어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